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심히 국익을 위해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 짚어보죠. 김준혁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 이후에 바로 또 일본을 찾았습니다. 예. 어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도 하고 오늘은 또 이 교류, 친교의 시간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함께 드럼도 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이 방문 외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엄청난 변화의 서막이다. 아, 지금까지의 한일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실용 외교에 네. 아주 정점을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네. 저희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던 극우 인사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 특히나 역사 문제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맞아요.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장생 탄광 문제, 조세이 탄광 조세이 문제를 탄광 문제. 한일 양국의 중요 의제로 아하. 삼게 된 것이고 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제 아까 영상 보니까 법융사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 호류지, 호류지. 이렇게 방문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바뀌었구나. 그런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다. 그러니까 조세이 탄광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잘 안 알려졌던 예, 거의 안 알려져 부분 있었죠.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그 근대사 연구자들 정도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예. 역사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도 이 조세이 탄광 문제는 잘 몰랐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예, 조세이 탄광은 뭐 말 그대로 탄광이죠. 탄광인데 일본에 이제 그 여러 탄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네. 해저 탄광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바다 밑에 바다 있는 밑에 있는 예, 탄광. 야마구치현 우베시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예. 이 우베시 밑에 이제 바다 밑에 있는 탄광인데 이게 이제 사도광산 많이 알려져 있고 사도광산은 제가 많이 예, 들어봤어요. 또 군함도 예, 그것도 군함도. 다 둘 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돼 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조세이 탄광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 조세이 탄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1942년 2월 3일에 183명이 네. 그 탄광 안에서 새벽 6시에 수몰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136분이 우리 이제 조선인들이었고 그분들이 이제 수몰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 강제 동원의 역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 조세이 탄광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러나 뭐 정부든 여러 곳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었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해 이제 보면은 여기서 유해가 최초로 발굴이 되고 예. 그래서 이 유해 발굴된 걸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또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런 또 과제가 예. 떠올랐고 예.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25년 작년 1월 달에 이 조세이 탄광, 장생 탄광의 진상 규명과 유해 발굴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으니까 여당 의원들한테 이 국회 결의안은 이거는 민족 문제이니까 우리가 함께 결의안을 좀 통과시켜 달라. 네.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땅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이제 다시 국회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제가 여야 외통위 간사하고 국회의장님께 말씀드릴 생각인데 네. 이게 이제 그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일본 내부에서 자신들도 일본 분들도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세이 탄광에서 이런 수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이 모임과 또 우리 대구 경북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히 보수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 돌아가신 분들의 상당수가 대구 경북 지역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구 경북 지역 분들이 함께 유해
발굴과 더불어서 귀향단을 이제 조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20년도부터 들어와서 크라우딩 펀딩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직접 잠수부를 고용해서 유해 발굴을 하자라고 해서 작년부터 예. 잠수부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발굴 과정에서 2번이나 직접 현장에 가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잠수부들이 계속해서 하지만은 인력이라든가 여러 면이 부족했잖아요. 네.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아하. 계속 실패를 하다가 한일 양국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발굴하다가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작년 8월에 드디어 유골을 이제 찾아내게 된 겁니다. 야. 그래서 DNA를 통해서 이 유골이 일본 분인지 우리나라 분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우리나라 분이라고 한다면 그 대구 경북 일대에 당시 갔던 명단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인척 분들의 어떤 DNA를 다 이제 정리하고, 그러면 이 유골과 예. 이 친인척 분들의 어떤 DNA를 결합시키면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비용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대통령님께 예. 직접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 사안에 장생탄광 대해서. 갔다 온 거를 이제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님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네. 이 문제를 아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더 연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야, 그래서 이걸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걸 의제로 선정. 그렇죠. 이건 단순하게 이제 예. 장생탄광의 유해 발굴을 통해서 이제 그 원혼을 풀어내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 나가서 양국이 공동으로 이 장생탄광의 유해 발굴을 하고 DNA 검색을 통해서 이제 그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일들, 네. 이것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일본은 어쨌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강제 동원의 역사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배상하고 이걸 예. 이제 출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2015년에 이제 그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부터 시작해서 재작년에 있었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이와 관련해서 일본이 사과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그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그러니까 강제동원의 역사와 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침략의 역사를 근대 산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정하고 묻히려고 했던 이 잘못된 것을 거꾸로 지금 시점에서 조세희 탄광에서 새로운 한일 양국이 이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발굴하고 네. 또 DNA 검색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들이 사과하고 배상 문제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 기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 예.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과거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래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로 그렇네요.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일을 어제 정말. 저는 이재명 이 정도, 대통령이 너무 예. 중요한 일을 했다고 보고 여기에 예. 더해서 일본이 전 극진한 환대를 한 거다. 극진한 환대. 어떤 문제냐. 예. 그 다카이치 총리가 고향이 나라예요. 네, 나라현. 예, 나라현인데 네. 그 자기 고향 때문에 나라현을 택했습니까? 나라현이라는 것이 한일 교류의 역사 속의 가장 중심이었잖아요. 고대 백제의 중심 지역이 나라였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이 나라로 이동시켜서 거기서 새로운 근거지를 만들었죠. 그때 만들었던 나라가 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일본으로 이제 바뀌어낸 건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에 일본 나루히토 당시 일왕이 기자회견 하다가 그 얘기했죠. 우리는 바로 백제 문용왕의 후손이다. 예. 그러니까 백제 문용왕의 후손이다라고 했던 네. 근거 지역이 나라예요, 나라. 예, 백제의 어떤 모든 근거가 있었던 지역. 네. 그 나라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은 바로 양국 간이 이제 고대부터 이어져 왔었던 그런 역사적 교류, 이것을 이제 앞으로 새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도였던 거죠.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고향, 예.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에서 또 이 정상회담 하게 되니 본인 입장에서도 얼마나 당연하죠. 좋겠습니까? 예,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 이제 배려를 통해서, 아니면 또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다 기억을 하고
그 기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렇게 열렸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또 고마운가 봐요. 지금 보면 표정이나 아니면 호텔로 찾아와서 환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예. 호텔로 찾아와서 곤니찌와 하면서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양국 정상 간의 어떤 인사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의를 표하는 것은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예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아시아를 이끌어갈 또 세계를 이끌어갈 중요 지도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이제 존중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일본이 굉장히 지금 고립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 한중 관계가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엄청나게 공고화되고 발전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다가 이제 일본이 굉장히 소외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바로 우리 대통령께 더 예의를 갖추고 어떤 진지한 모습으로 대하면서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위상을 예.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드럼도 같이 치고.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드럼도 하고 아까 예. 그 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예. 그 보좌관님이 사진 예. 보여주는데 저 머리 기르고 오토바이 막 타고 다니는 맞아요. 뭐 예. 그런 사진도 보여줘서 사진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드럼은 저는 생각 못했거든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이 예. 평생 원을 좀 잃었다 뭐 그런 얘기도 예, 했었는데 그런 아마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드럼을 한번 좀 치고 싶었던 모양인데 영상 보니까 잘 치지는 않으시고 계속 두드리기만 하시긴 예. 하던데 그래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저 특히나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 할 때 파란색 자켓을 입고 있고 또 이번 드럼 칠 때도 파란색 점퍼를 입고 있는 그렇더라고요. 예. 모습들은 상당히 그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에 대한 예의를 하는 예우를 하는 것으로 색깔로. 예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넥타이 색깔 보니까 일부러 보라색. 빨간색. 예, 보라색. 예, 예.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보라색. 섞인. 예. 그것은 이제 네. 양국의 교류를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네, 붉은 빛이 도는. 예. 그래요. 우리 현역 할미님 댓글로 일본도 녹이시는 잼통 이렇게 하시면서 또 좋아하시네요. 또 그걸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가슴이 더 웅장해집니까? 아니 예. 윤석열 정부 시기에 3년 동안 그 비굴한 대통령의 모습을 봤잖아요. 비굴을 넘어서 비루한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당당하고 세계의 어떤 그 정상 뭐 트럼프면 트럼프, 네. 시진핑이면 시진핑, 푸틴이면 푸틴 이런 세계 초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허리를 고추 세우고 예.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기에 발음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렇군요. 자부심이 뿜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드럼 세트를 선물했다라는 또 청와대의 설명이 있네요. 예, 나전 7기 가구와 또 공예품 제작에 50여 년 매진해온 이 장춘철 명장이 장식을 더한 드럼 스틱을 전달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전하고 있습니다. 드럼은 리듬을 이끄는 중심 악기로 강인한 추진력과 유연한 조화를 상징하며 이건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설명을 했고 다카이치 총리의 컨디션 관리를 고려해서 홍삼과 청국장 분말 환 세트 이것도 함께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위한 선물 등산이 취미인 이 대통령에게 태양광 충전과 방위 측정 기능 등을 갖춘 카시오 손목 시계를 선물했고 김혜경 여사에게는 정상회담이 열린 나라 지역의 전통을 잇는 제조사 이 제조사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전달했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일 간의 어떻게 보면 좀 가까워지는 모습도 저희가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니 과거사 문제 해결하고 일본과는 또 친해져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됩니까? 과거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예, 과거의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받았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얼마나 많은 독립지사들이 폐가 망신했습니까? 당시에 친일 세력들이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네.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민주주의를 방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근본 원인이
바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 행위 때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까지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 1965년도 한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굉장히 빈약한 것이고 일본이 당시에 약탈해 갔던 문화재만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이 지금 15만 건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돌아왔던 것이 2천 건 미만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일 양국이 과거의 어떤 역사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악화됐던 것이 이번에 좀 일본이 정중하게 사과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약탈해 갔던 문화재들을 네. 또 반환하고 서로 상징적으로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한일 관계는 정말 동반자적 관계로 나갈 수 있을 그러니까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박정호 기자님께서 저한테 질문했을 때 네. 바로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과거사 문제도 잊을 수 없다라고 강조해 주셨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고, 예. 앞으로 이제 외교 일정이 또 계속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지난해부터 쭉 이제 지켜보셨잖아요. 예. 평가하시는 말씀 좀 듣고 싶네요. 저는 뭐 철저하게 실용 외교라고 보는 거죠. 이념을 초월한 실용 외교.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자체가 원래 그 보수주의자다 그렇게 늘 말씀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실용주의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외교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철저하게 향후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여기에 더 나아가서 남북의 어떤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체제 구축을 가장 근본에 놓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코스닥 그 협의회 네. 회장을 역임하셨던 대기업 회장님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코스닥 협의회에 모이셨던 그 많은 그런 그 경제인들이 모두가 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 화해 협력을 중요시 여겨서 안정 체제를 구축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전에 이재명 대통령 다 싫어했던 분들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을 다 좋아하게 되고 지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어제 김병욱 정무비서관한테 이렇게 잘 전달해 드렸거든요. 대통령님한테 보고해 드리라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바로 남북의 화해 협력 체계를 안정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외교에서 담아내는 겁니다. 아하. 바로 중국하고의 관계 그 안에서도 나왔지만 예. 서울에서 평양에서 베이징 가는 KTX 만들자 예. 이런 거대 담론에 대해 맞아요. 가까운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푸틴하고의 관계, 에이펙에서도 러시아하고의 좋은 관계, 바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좋은 관계인데 예. 이것을 더 한국하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내고 일본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일본과 북한 간의 네. 역사 문제, 아하. 과거 고이즈미 김정은 그때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고이즈미가 1박 2일로 평양 방문도 했었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는 다 실용적 외교로 담아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저는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가 저는 상당히 안정되게 구축될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들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걸 우리가 그 꿈을, 그 희망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좀 보고 있다라는 예.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저희 미국에서 보고 계시는 저희 애청자시죠? 네, 애청자 우리 소피아 선님이 잼통은 못하는 게 없어 대한민국의 복덩어리라고 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달러로 슈퍼챗도 들어왔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응원하고 계시고 역사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지향적인 상황에 봤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자, 역사에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 페이지 또 중요한 페이지가 될 게 바로 윤석열의 내란 혐의, 내란 우두머니 혐의에 대한 단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어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던 구형이 나왔습니다. 예. 사형 구형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뭐 당연하다. 당연하다. 예, 사필 규정 뭐 사필 이런 규정. 이야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사형 구형과 더불어서 저는 사형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명확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교훈을 이번에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두환 때 그 사례를 그 전례를 보고 윤석열이 저렇게 뭐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전두환이 사면받아서 예. 나와서 어떻게 잘 살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윤석열을 사면을 해준다면 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의 어떤 사면은 네. 어떤 기득권들이 계속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하. 우리가 이재명 시대에 들어와서 그 기존 길게는 5,000년, 짧게는 2,000년의 기득권의 역사를 우리가 다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그 기득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로하고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서민들 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네.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윤석열의 어떤 사면은 절대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이것이 모범적으로 정리가 돼서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이번 내란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네. 불가하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게 또 국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당면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요. 저희 예. 뭐 민주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진보당 의원님들하고도 이제 저녁에 만나는데 뭐 뜻을 다 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좀 비정상적 정당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상당수가 있죠. 네. 근데 이와 별도로 저희 민주당 의원들과 또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이 의원들은 정말 당만 다르지 거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내란 세력을 혁파하는 과정에서 모였던 단결력 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단결력들 저는 이 단결력이 앞으로 엄청난 한국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이제 믿고 또 이 역사의 진보를 믿고 우리가 가야 되고 그 역할을 또 우리 김지영 의원님께서 해주고 계신데 사실은 윤석열 그 정권 그러니까 3년을 돌이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나중에 역사책을 쓸 때 이 시기 3년을 뭐라고 할까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 만약 제가 다시 국회를 그만두고 이제 역사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면 현대 무신난의 시대다. 현대 무신난의 시대다. 그래서 사실 그 검찰이 따지고 보면 무신들이죠. 과거로 보게 되면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그런 애국적 무신이 아니라 아하.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 권력을 얻고자 하는 고려말 무신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제2의 무신 집권 시기인데 결국은 무신들이 집권했을 때 오래 못 갔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정상적인 정치인들이 아니고 권력만을 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망을 했던 네. 그런 그 검찰 무신 세력들 그 시기다. 그런데 이 시기가 혼란한 시기였지만 거꾸로 이 시기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부패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네. 여지없이 시민들에게 알려주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또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전환기였다라고 이렇게 저는 기술하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무신들만 등장한 게 아니고 김건희라는 사람도 등장을 해서 여러 요괴들과 환관들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역사적인 평가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무신, 이게 검찰 독재 정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검찰 개혁 후속 작업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출국하시면서 지시하신 거 아닙니까? 당의 목소리 들어라. 그럼 우려 듣고 반영해라라는 취지의 말씀. 김민석 총리도 비슷한 말씀하신 거고. 이거 당에서 어떻게 논의가 잘 되겠습니까? 글쎄, 저는 당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일단은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제일 핵으로 지금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
보안 수사권의 긍정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 이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다시 그걸 이용해서 어떠한 행위를 저지를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여러 가지 경찰한테 너무 과도한 권력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보안 수사권을 일단은 좀 없애고 네. 절대 주지 않고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 정도 운용을 하다가 보안 수사권이 검찰에게도 일부 주는 것들 그러니까 특수부라든가 이런 데 말고 네. 어떤 생활과 관련된 민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 이제 민생과 직접 예. 연결된 이런 내용들 속에서 경찰이 과도하는 부분을 약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균형주적인 측면에서 네. 보안 수사권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한 10여 년 뒤에 이 체제가 안정되게 운영되는 상황을 지금 지켜보면서 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들이 우려하는 제2의 검찰청 아니면 검찰 특수청을 또 하나 따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 이건 뭐 지금 다루지 않았다라고 정부는 얘기했지만은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니 이거는 우선은 조사 안 된다. 이 일단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네. 소뚜껑 보고 이 자라인 줄 놀란다는 거죠. 자라가 네. 이렇게 물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손톱, 발톱 뿐만이 아니라 손목 자체가 잘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보안 수사권이 굉장히 작은 것 같은 것 같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권력으로 확대될 수 있고 예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사 지휘 관련돼서 등자 하나가 바로 엄청난 회오리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내용에서 보안 수사권 문제는 아마 합리적으로 정리될 것이고 민주당의 의원들의 상당수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논의가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계속 있겠죠? 내일 네. 의총이 있으니까요. 의총이 그래서 보통 30분 의총을 했는데 네. 내일은 이제 1시간 의총입니다. 1시간 의총으로. 예, 1시간 의총 하니까 1시간 안에 굉장히 이 관련된 내용이 전 중심적으로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과 또 역사적인 문제, 과제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김준혁 의원님 어떻게 응원해요? 어떻게 힘 모아줘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그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역사로부터 지혜를 실용정치로 변화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있는 의원님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김준혁 의원 응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의원님 가시기 전에 예.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026년이 한반도 평화 체제의 네.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실용 외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그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있습니다. 맞아요. 이 베이징에서 이 정상회담을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서 김정은 이제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원년을 만들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계속 함께 응원해 주셔야만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실용 외교를 응원해 주셔야만이 저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네. 민생이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우리들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소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기원하면서 또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저희가 띄워드리는 배너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혁 의원을 응원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 박정현 스팟 여러분들 어디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현역할미님 아유 방송 보느라고 지각했다고 아유.